안녕하십니까. 금요일로 시작하는 7월의 첫날. 금요일로 시작해서 그런지 왠지 더 설레고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금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하는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그래서 더 설렌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자, 놓치면 너만 손해. 매주 외신들 통해서 알짜 정보를 골라가지고 오시는 우리 샤랄라 공주 박세정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의 편애가 오프닝에 드러납니다. 너무 자, 좋아요. 첫 번째 얘기는 또 심지어 이제 가장 최근에 일어난 네. 바로 나토 정상회의 얘기인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죠? 맞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29일, 30일 이틀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이라는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2017년 유엔 총회 때 한번 열렸고 4년 9개월 만에 열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3국이 한번 힘을 잘 합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라들이 모이면 이제 평화를 위한 얘기도 하고 또 뭐 경제적인 협력도 하지만 나토는 네. 특히 이제 뭐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 왜 갔을까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네. 참여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는데요. 새로 만들어진 컨셉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호주도 가고 이렇게 몇몇 나라가 갔는데 여기서 또 이거는 대본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해드리면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번에 좀 공식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이 3자 동맹을 해야 된다. 아하. 우리 좀 본격적으로 합쳐서 가자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좀 특수성이 있고 지금 현재 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뭐 다른 외부의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뭉치자고 하는데 그렇죠. 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안 깔렸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나토 정상회의, 특히 이제 이번 정상회의에 이렇게 파트너국들도 많이 불러 모으고 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러시아의 전쟁을 네. 좀 이 러시아의 이런 상황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분명히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건데 러시아 네. 얘기가 그러면 많이 나왔겠네요.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당연히 아마 뭐 컨텐츠의 비율로 따져보면은 정상회의 내용의 대부분은 러시아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할 것이냐가 많았겠지만 사실 주목받은 거 러시아가 아니라 이번에 중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사 보면서 좀 더 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AP통신 기사를 먼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바로 요 나토의 입장을 한마디로 딱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요 기사를 보시면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했다. 우리 나토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라는 이름을 가진 나토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 사무총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고 저는 당연히 그렇지.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정말 가장 크다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도전에 직면했다, 위기에 직면했다 하니까 뭐 러시아 제재를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이 나왔겠구나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중국 견제를 한 게 아주 포인트로 떠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신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알자지라 신문을 딱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알자지라까지 갔습니까? 네, 벌써? 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편집을 해온 건데요. 네. 나토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그가 더했다. 이 나토 리더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state clearly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 뭘 알리냐 하면 러시아가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 하고 경고를 확 날린 거죠. 명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적으로 네. 규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부분이 정말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주요 외신들도 다 이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요 스텔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 얘기가 중국은 나토의 적은 아니었다. 네. 그러나
우리의 value, 우리의 가치, interest, 이익, 그리고 security, 우리의 안보에 여기 챌린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도전을 제기한 건 맞다. 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비기스트 챌린지의 그 네. 대상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약간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아하, 거고요. 그리고 예. 사무총장이 실제로 어떤 워딩을 썼냐 하면은 뭐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러시아와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국의 반응 궁금해집니다. 중국의 반응을 또 가지고 왔죠. 자, 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헤드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중국이 유엔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토 또는 a NATO-like body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와 비슷한 종류의 기구의 expansion, 확장은 네. 어떻게 할 거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을 steer up이라고 나왔거든요. steer up이라는 게 이렇게 막 휘휘 젓는 거니까 이렇게 젓다 보면 막 거품이 커지니까 부축이다, 야기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나토든 뭐 나토랑 비슷한 뭐 동맹국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확장하다 보면은 이거 아시아 태평양 분쟁을 더 부추기는 거야? 약간의 협박 느낌 나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군사 동맹들이 또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파트너들도 막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모인 상태에서 네, 맞아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너도 지금 그렇게 썩 러시아 편을 명확하게 들진 않았다 하더라도 네.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의 적으로 지금 규정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건데 맞습니다. 이건 좀 또 파장을 많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삽입이 된다라는 건가요? 맞아요. 요 나토가 전략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나토 그 동맹국 사이에서 마치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딱 정해진 룰 같은 건데 그게 네. 이제 서면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거를 12년 만에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 첫 번째 파트에 중국의 이런 도전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넣는다고 합니다. 와, 이건 또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입김도 좀 괜히 들어간 것 같고 패권 당연히 경쟁을 하고 그렇겠죠. 있는. 이게 참 자꾸 긴장을 조성하니까 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딱 일주일 전에 49년 만에 미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낙태권을 보장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요 결정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50개 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낙태를 딱 법적으로 금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역사는 이제 천천히지만 앞으로 나아간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거를 그냥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참 그렇죠. 의미 있는 일이고 한데 이게 맞아요. 뒤로 돌리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네.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찬반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낙태권 보장 관련해서는 자기 결정권의 그렇죠. 범주로 많이들 이제 또 특히 이제 진보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법원 그러니까 이게 미 연방 대법원의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결정이 뒤집혀지고 맞아요.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또 뭐 좀 참고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엄청난 영상을 찾아가지고 왔거든요. 번역까지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a landmark ruling, the Supreme Court today legalized abortions. The majority in cases from Texas and Georgia said that the decision to end a pregnancy during the first 3 months belongs to the woman and her doctor, not the government. We're outside the Supreme Court after the landmark decision that overturned Roe v. Wade and ended a woman's constitutional right to an abortion. 73년하고 2022년인데 바뀐 네. 거 아닌가 싶을 맞아요. 정도로 맞습니다. 상징적인 판결이 나왔고 그에 대한 지금 각계의 지금 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해주시죠.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73년에 그 남자 앵커가 보도한 내용에서는 뭐 로데 웨이드 판결이 뭐 승소를 하면서 이제 낙태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했고, 또 2022년 우리 CBS 제가 좋아하는 여성 앵커의 또 보도로는 이게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로데 웨이드 판결이 어떤 건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우리 앵커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주목받으면서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어설프게나마 알고는 있는데 네. 뭐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하면은 우리가 원래 자유의 상징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낙태권을 딱 금지하는 게 법적으로 딱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낙태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신한 여성이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에서는 낙태를 절대 할 수가 없고, 낙태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자유롭지 않고 좀 인권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낸 여성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살던 맥코비라는 여성인데 1969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임신을 했는데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싶다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막 논의를 해봤는데 근데 법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상황이니까 낙태를 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경찰의 문서를 찾아봤더니 성폭행했다는 그 증거가 남아있지 않더라. 그래서 나는 수술을 해줄 수가 없다 하고 수술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맥코비가 소송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소송을 하면서 자신의 신변이 알려지는 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로라는 가명을 쓴 거고요. 아하. 그때 당시 로와 이렇게 싸웠던 검사 이름이 웨이드입니다. 그래서 로 대 vs 웨이드. 맞아요.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그때부터 획기적인 변화였던 단초가 됐던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는 건데, 네, 네. 이제 그때는 강간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했어도 이걸 낙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네, 네. 어떻게 로가 그러면 소송에서 이긴 결말인 건가 어떻습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1969년에 처음 소송을 했는데 계속 지고 항소하고 하다가 4년이 지난 1973년 1월에 7대2로 낙태 금지는 위헌이다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뭐 무조건적으로 낙태 다 하세요 이런 건 아니고, 출산 3개월 전까지는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은 자신의 몸 상태를 임신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출산 3개월 전이면 그러면 7개월인가? 그럼 너무 지난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기간을 10달이라고 10개월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날짜를 다 세보면은 그게 한 9개월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임신 기간을 통상적으로 9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그 기간은 임신 초기부터 6개월까지, 그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여성이 이제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고요. 네. 그 이유로는 낙태 금지라는 건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냥 우리가 사실 뭐 널리 알려지는 건 이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요 정도만 알게 되지. 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됐는지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그 이후에 뭐 조치들이나 또 지금 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법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냥 하나로만 띄워놓고 봤을 때 서로 이제 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그 맞습니다. 원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들이 좀 있었죠. 네, 맞아요. 네. 2019년에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거 이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낙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낙태를 찬성한다, 낙태를 하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낙태죄라는 걸 씌워서 낙태를 한 여성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조치는 과연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맥락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낙태죄 찬반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좀 우리가 깊게 이해할 필요가 네.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오해에서부터 이 사회적 갈등이 또 소모적인 갈등으로 그렇죠. 비화가 되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따져보면 73년도니까 49년 만에 네. 이제 결정이 뒤집힌 건데 네. 이게 뭐 어떤 맥락에서 이게 왜 뒤집힌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권 다툼이죠, 뭐. 이권 다툼.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총 9명이에요. 그 중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대법관이 3명이고요. 요 3명이 이번에 다 판례 번복에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주에서는 계속해서 그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낙태죄를 조금 되살릴까 하는 약간 움직임을 스물스물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 인권과 직결된 이슈를 정치적 이슈로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도 공화당 대 민주당 해서 낙태죄 해서 막 이렇게 역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면 누가 인권 침해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개인 인권 뭐 자기 결정권과 네. 뭐 생명 보호 이런 가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진영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네, 부끄러운 일이고 뭐 부끄러운 일이죠. 이른바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네. 다르지 않다라는 것. 우리도 맞습니다. 그냥 널리 그냥 팔짱 끼고 볼만 지켜보기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깊게 공부도 하고 이해도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신들 보도 당연히 많았겠죠. 네, 엄청나게 보도가 나왔고요. 사실 나토 정상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목요일 전까지는 거의 일주일 내내 주요 외신들의 1, 2면 헤드라인이 다 이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좀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건 또 우리 박세정 아나운서가 전문이니까 아주 좀 더 심층적으로 네. 외신들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되는 라이브에서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 네.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어디입니까? 로이터입니까? 네, 로이터 네. 통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헤드라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요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 결정은 여성들에게 위험한 결정인데 크루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잔인한, 뭐 잔혹한 이런 뜻인데 네. 이 크루얼의 사전적 의미를 막 깊게 찾아보면 어느 정도로 잔혹한 거냐면 거의 학대에 가깝도록 잔혹한 이런 식으로 딱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크루얼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표현을 바이든 대통령이 입 밖으로 공식적으로 내뱉었다는 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 사건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들 조명을 했을 거고 또 굉장히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렇죠. 또 이제 CBS 뉴스에서 좀 네. 자세한 분석 기사를 또 냈다고요. 네, CBS 뉴스에서는 여기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월드 리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헤드라인으로 쫙 했어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고 총리는 이렇게 말했고 해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여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나왔죠. 유엔 사무총장의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거니까 유엔 사무총장의 뭐 의견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여기 네 번째 줄에 restrict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법적으로 억지로 막는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비판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맨 앞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 오른쪽 위에 지금 이제 프랑스에 있는 네. 그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낙태권은
모든 여성들에게 fundamental ri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다. 펀더멘탈. fundamental 뭐 우리 뭐 경제에서도 많이 맞아요. 뭐 기본이 중요하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완전 그냥 뭐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해야 되는 뭐 그 정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것도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왼쪽 아랫부분에 이제 영국 얘기를 해볼게요. 예.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줄에 It's a big step backwards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이슈로 네. 잡았던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크게 퇴보한 거다. 뒷걸음질 친 거다. 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에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맨 윗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빼앗을 수 없다. 뭘 빼앗을 수 없냐면 rights for granted.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다음 이제 점. 유엔하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 리더들은 네, 뭐 총리나 대통령이나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자, 이제 캐나다로 한번 가볼게요. 캐나다에서 저스트 트리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거는 단락 2개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또 마음을 이렇게 적셔줬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두렵고 화가 날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Fear and anger. 맞습니다. 써있네요. 네네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와닿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든 뭐 정치인이든 아니면 남자든 누구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말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 트루도 총리는 뭐 그동안 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터치를 하냐. 정치인이 무슨 권리로 터치를 하고 남자라고 해서 터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벨기에 알렉산더 드크루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요거는 오른쪽 위에 벨지움의 맞아요. 그 단락에 어디에 중간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banning abortion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가 줄어들겠어? 절대 줄어들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투에르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것도 비슷합니다. 맨 마지막 줄에 This is a serious step backwards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또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퇴보한 거다. 그러니까 조금씩 표현이 뭐 조금 다를진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낙태를 죄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입장들을 다 밝히고 있고 이것이 기본권이다라는 의견들이 모두 일치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 세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제가 쫙 조사를 하면서 저도 좀 사실은 놀랐어요.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 민주당 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온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신들도 거의 99%가 다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만 쏟아내고 세계 정상들도 왜 이렇게 다 비판만 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든 이권 다툼이든 다 떠나서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가 힘들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생명을 뭐 경시한다거나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죄로 한다는 거는 이 권리를 네.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낙태를 권장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맞습니다. 하게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것.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오해가 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신념으로 네. 어쨌든
생명이 싹 트면 그때부터는 누구도 이제 또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런 가치도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틀리다라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얘기할 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슈가 좀 다르다는 거. 네. 기본권,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이것을 죄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자, 미국의 국내 반응은 또 어떤지 저희가 이제 외신 임선호 캐스터와 얘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떤 그 큰 대기업들이 용감하게 만약에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지원을 해주겠다. 또 낙태가 허용돼 있는 주로 가서 이른바 이제 뭐 그 원정 낙태를 수술. 하게 된다면 네, 네. 그것도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스탠스들을 취하곤 했었는데 맞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만 봐도 아주 강하게 이번 판결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60%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강한 반대가 60%.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거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네. 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 기사를 또 쫙 냈거든요.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13개 주에서 방아쇠법으로 아마 30일 안에 낙태 금지가 시행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리거 러즈라는 거 방아쇠법이 뭐냐면 네. 방아쇠를 당기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당기고 이렇게 손만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당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아직은 판례가 없어서 당장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판례 하나만 생기면 방아쇠를 팍 당겨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이 지금 이제 이 헌법 합치 불합치 판정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계류 중인 그런 판결도 네.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어떤 독립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네. 이걸 근거 삼아서 계속해서 이 낙태를 죄로 인정하는 그런 판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예. 사실 이 법이라는 게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을 해서 법관들이 써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판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데 웨이드 판결이 정말 획기적인 판례가 되어서 지금 낙태권이 보장이 돼 왔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연방 대법원에서 요거를 뒤집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 분위기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판례만 나와도 바로 이렇게 30일 안에 낙태권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게 시행이 될 거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낙태권이 20개 정도의 주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처럼 우리 같은 이제 우리는 연방제가 아니니까 네네네. 이제 좀 다른 정도의 지위일 것 같은데 연방 대법원 판결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중앙에서의 결정이긴 하지만 주마다 좀 독립적으로 또 그렇죠. 운영이 되니까 주의 뭐 주지사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네. 조금씩 달리 낙태권이 그냥 보장이 되는 주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바로 바뀌는 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카운트를 해보니까 20개 주 정도에서는 낙태권이 그대로 네.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예상을 했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 결정이 다른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제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딱 이 낙태권뿐만 아니라 이 뭐 자기 결정권, 네. 기본권 요 개념들이 이제 조금씩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네. 여기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어떤 얘기들을 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same-sex marriage라고 나와요.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성 결혼이 이제 합법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력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가 피말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 임신 3, 4개월 정도까지는 수술이 아니라 알약으로 피임을 이렇게 낙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사후 피임약에서 그런 비슷한 거겠죠. 좀 더 뭐 이제 3, 4개월 낙태를 유도하는 네. 성분이 있는 그렇겠죠. 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 낙태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임 알약을 막
사재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전반적으로 소수의 권리라든지 인간의 기본권을 누군가가 터치하는 그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아주 부정적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낙태권이라는 이슈 하나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이슈들, 다른 논쟁적 이슈에서도 어떤 정치적 판단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그렇죠. 경고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화당에서도 다 이게 일치된 의견일까요? 뭐 이렇게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보수 진영은 다 왠지 네. 낙태를 다 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진짜 것 그럽니까?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요. 네. 공식적으로 공화당 의원 4명이 낙태권을 다시 되돌리라고 거의 지금 서명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 세계 국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놓고 똑같은 정보를 준 다음에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과반수 뭐 하면은 이걸 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어떤 판결을 하게 하고 이것이 다시 이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조들, 대의의 어떤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도 그렇고 그렇죠. 또 중요한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이걸 규칙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생각해서 이제 규칙으로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반대한다는 거는 글쎄요 좀 그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판결 혹은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라고만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그것도 49년 만에 그 역사적인 판결을 뒤집었다는 게 사실은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워낙 이제 뉴욕타임즈가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거 헤드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 제목은 그냥 간단해요. 로 사건 전과 후의 미국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73년에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면서 전문가들이 이런 예상을 했대요. 앞으로 미국 사회는 한 50년 동안 이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50년 되기 딱 직전에 49년 만에 이게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썼냐면 법정은 구제불능이다. 너무나 파괴적인 결정이다. 점점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마치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 다시 돌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또 포브스에서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 여성의 낙태권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들을 통제할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포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 지금 기사 제목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거만 보시면 돼요. LGBTQ right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LGBTQ가 성소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뭐 퀴어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네. 성소수자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포브스에서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 인권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색 인종의 인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힘이 사실 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거의 반세기 만에 이제 정반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두려워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사회 네.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언론들도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어. 외신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 그 기조를 한번 우리가 바탕을 생각해 보면요. 네, 사실 이게 여성의 권리라고만 한정 짓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항상 이게 우리가 어떤 성이나 어떤 그룹으로 짓기 시작하면 네.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냥 사람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맞습니다. 여성들에게 이제 출산이라는 게 여성들의 좀 한정돼 있는 물리학, 그렇죠. 생물학적
특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논쟁이 또 생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요 어떤 또 기사들이 나왔었냐면은 페미니즘의 이렇게 움직임하고 같이 비교 대조를 해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 네. 사실 페미니즘이라는 게 그냥 여성 인권만을 얘기하는 걸로 요즘 시대에는 해석이 되지만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뭐 남자 대 여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페미니즘의 출발은 여성이 대변하는 소수의 인권을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흑인의 인권도 있었고 뭐 황인의 인권도 있었고 이렇게 유색인종 그다음에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정말 이 세상의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소수자 중에 가장 다수가 여성이니까 네. 그 여성이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이라는 게 생겨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 이 낙태권 얘기는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여성만의 문제처럼 치부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이 또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의 낙태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 내가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떤 권리로 터치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분석 기사가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그분의 논쟁적인 항상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네. 태아가 씨가 생기고 이제 네. 한 9개월, 10개월 정도 후에 출산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독립된 어떤 생명체이고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생명체가 되는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좀 더 참 자세히 좀 짚어볼까요? 어려운 게요. 네. 법적으로 치면은 출생 시점부터 인권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출생 신고를 해야 이제 그렇죠. 주민등록에 이제 국가 사람으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일단요. 예. 그리고 물론 뭐 법적으로 출생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세상에 밖에 이렇게 나와야 자연인의 권리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쨌든 전 세계가 공유하는 가치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연방대법원에서도 73년에 무조건 9개월까지 다 낙태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6개월까지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또 일각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태권은 보장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태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이미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70년대 초반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나기 전까지도 임신부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로는 낙태를 해도 된다가 있었는데 네. 그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장 정말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냐나 아니면 출산을 하다가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니면 출산 후에 뭐 3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 걸 왜 법으로 막냐 이런 이슈로 이게 시작이 된 논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칼로 무자르듯 뭔가 딱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항상 논쟁이 되는 거고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게 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 있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한쪽 손을 들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필 이제 지금 뭐 외신도 그렇고 박수정 아나운서의 분석도 그렇고 꽤 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공화당 성향 그리고 네. 민주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정치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지금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비극적인 토론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이번에 여성의 낙태권이 금지가 되면서 성소수자나 뭐 장애인들 소수의 인권의 침해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분석은 많은데 또 우리나라
낙태권 관련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하는 의문도 솔솔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이 2019년에 나오고 나서 네. 명확하게 법적으로 이제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지금 그렇죠. 행위이기 때문에 네. 처벌을 하려면 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약간 조금 법적 미비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우리도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논쟁거리이다라는 네. 말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소 이제 어려운 쉽게 얘기하기 저희도 선뜻 이 주제를 가지고 맞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또 하게 되는 이슈이기도 했지만요. 네. 그러나 이 논쟁을 피하거나 고민을 안 한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 또 박세정 아나운서와 아주 재밌는 얘기, 재밌다는 표현이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비극적인 얘기. 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얘기를 네.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자,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면 되겠죠? 뭐 좀 기대해 달라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우리 네, 박세정 다음 아나운서. 주에도 사실 이 김연기의 돈이 드는 라이브에서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조새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 깊이 있게 우리가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 좀 돌아가는 것 좀 알고 싶다 하신다면 스픽스를 구독해 주시고 또 영상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렇죠. 해주시면 댓글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박세정 아나운서는 보내드려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도 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살은 좀 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깨알 노무 정보로 우리 일개미들을 구원하는 김준영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들의 노무에 대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풀어드리러 온 김정은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에도 또 만나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부터 짚고 가죠. 썩도 유쾌하지만은 않은 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뭡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즘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주제인데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 사실 이건 뭐 뉴스 언론지상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해치는 무서운 폭력 이게 이제 범죄로도 우리가 인식을 이제는 하고 있는 건데 좀 차분히 좀 들여다볼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그냥 누군가의 개인의 잘못 네가 부정하는 거야 네 탓이야 이게 아니라 이 괴롭힘이라는 게 사회 공론화돼서 법 규정으로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규정으로 들어온 게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 그 법 규정은 이제 네. 2019년 7월 16일에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게 법이 따로 제정된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근로기준법 뭐 76조의 2, 76조의 3 뭔가 법이 새롭게 들어올 때는 이런 식으로 76조의 2, 3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는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뭐 직장 내 왕따라든지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또 이제 회사가 이제 근로자들을 교묘하게 괴롭혀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기존의 일반 노동법이나 민형사로 해결되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폭력을 네. 말씀하셨는데 폭력은 당연히 형법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좀 애매한 부분, 묘한 부분들도 보호를 하자라는 거에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꽤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져서 2019년이니까 시행까지 됐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법이 하나 또 이제 들어와서 안착이 되기까지 또 조금 많이 걸립니다. 또 해석에도 나름의 또 차이들이 있고 사례마다 또 이게 판례로 이제 자리 잡아서 어떤 근거가 생기기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혼란의 시기를 겪기도 하는데 이 부분도 이 직장 내 괴롭힘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법이라고 하면 이걸 하면은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처벌 규정이 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과연 이런 것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좀 그 법제화 해야 되냐부터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벌 규정이 없는 거 맞아요.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는 직장 그 처벌 규정이 과태료 또는 뭐 형사처벌 네. 이런 게 없는데요. 그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취지 자체가 사각지대,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 민형사가 안 되는 애매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을 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과태료 받는다. 혹시 상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건 또 조금 논쟁에 확실히 여지가 있네요. 네. 그죠? 책상을 나는 그 의도대로 이제 막 화를 내려고 책상을 친 건 아닐 수도 네. 있는 거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또 반대로는 그걸 굉장히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느꼈다면 그게 이제 폭력이나 괴롭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주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규정으로 발 것이냐, 아니면 이 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제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갈 것이냐. 네. 앞으로 이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어떤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는데 예. 하지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오히려 피해자한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하면은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게 네.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14일부터 사용자 및 친족이 괴롭힘의 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거는 또 많이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친족이 예. 괴롭히는 경우가 행위자로 규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예, 가족 회사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가족회사. 대기업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어. 조그만 기업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실 뭐 큰 기업에서도 사실 다 이게 친족 경영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본부장 오시고 이사 오시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자의 친족이니까 예. 괴롭힘의 행위자로 명확하게 인정이 되면 예.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예. 것, 이게 신설이 됐다라는 거죠. 예. 사실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이 가해자로 행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이분들을 뭐 징계를 할 리도 없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분들이나 뭐 친족분들이 만약 가해자로 이제 행위자로 지목되면은 노동부에서는 직접 소환해가지고 네. 좀 더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직장 괴롭힘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규정은 사실 이제 조금 소규모, 그러니까 친족들이 많이 개입하고 있는 조그마한 회사, 그리고 뭐 대표자와 직접 업무를 하는 그런 회사, 좀 작은 회사들에 예. 좀 해당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그마한 회사가 좀 예. 더 작아지면은 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죠. 네.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직장 괴롭힘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5인 미만이 보통 예. 이제 5인 이상 돼야 그때부터 약간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뭐 전면적인 적용이 좀 되고 그 소수는 조금 법 규정에서 많이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막 쪼개기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아예 그러면 이제 괴롭혀도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조그마한 회사는 좀 괴롭혀도 된다 이건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뭐 현실적으로는 뭐 구제 방안이 없으니까 뭐 그걸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5인명 사업장의 처참함을 좀 자세하게 좀 특집으로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네.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들도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그렇죠. 많이 예. 사용자 뭐 근로자 다 접해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쪼개기는 어떻게 이제 대처해야 되냐 뭐 아하. 이런 식도요. 좋습니다. 이건 또 아예 시간을 좀 따로 안내를 네. 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처벌 규정이 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이 딱히 없는 상황들 속에서 뭐 어떤 법에서 어쨌든 정하고 있는 요건들이 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도 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요건을 좀 법 규정에서 두고 있는데요. 네.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이제 1번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제일 애매한 부분이 네. 2번 업무상 적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의 괴롭힘이 따로 있고 예.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건가요?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사실 포인트는 세 번째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가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하자면은 네. 상사가 밑에 직원 기분 나쁘게 했으면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이제 각오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러니까 좀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일단 지위가 높은 사람이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강자인데 예, 약자에게 자기 지위를 야, 내 부장인데 뭐 내가 뭐 좀 뭐라고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아 거죠. 그렇죠. 네.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범위에 있어서의 업무 지시 그리고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업무에서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제 괴롭히는 것,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거 이거는 당연히 예. 뭐 아무리 이제 일을 뭐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뭐 그거는 당연히 좀 안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업무 지시할 때 사족을 달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 하고 지켜보면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열심히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족 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얘기하면 또 너무 그 상사들이 더 좀 불리한 좀 위축이 될 것 수밖에 같기도 하고 없죠. 좀, 예. 그런데 사실 이거에는 뭐 문화적 차이와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민감성의 문제인 거잖아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그럴 수 있죠. 거는. 예, 예. 그래서 상대방의 그 민감도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하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민감도가 어느 부분은 좀 약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넓고 어느 부분은 좁을 수 있는데 이 네. 좁은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좁은 부분도 존재하는 거고 그분들이 얼마든지 괴롭힘을 느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대처를. 첫 번째로 이제 사내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겠죠. 큰 회사라면은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뭐 이러한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거는 예.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는 건가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30인 이상. 또. 예. 아, 근데 뭐 예,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청에 만약에 사내 구제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면은 노동청에 직장 괴롭힘 진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사실관계를 적고 증거가 있다면 증거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노동청에서 회사한테 직장 괴롭힘 진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실시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이제 피해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이제 권고하죠. 뭐 근무 장소를 변경하다든지, 네. 뭐 유급 휴가를 이제 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제 뭐 조사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행위자, 피해자 또 참고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리고 결론에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인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자체적인 결론을 내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노동청에 제출을 하죠. 그럼 노동청은 그 조사 보고서를 보고 또 진정인이 제출한 뭐 증거라든지 증언들을 종합해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된다. 만약에 노동부에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지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제 피해자의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또 행위자, 그 가해자로 지목된 인정된 사람한테는 지체 없이 징계를 하도록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자가 대표자나 친족의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건 약간 변론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근로자와 근로자 간에 일어난 거를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괴롭힘으로 진정을 해봤자 이제 한 뭐 길게는 6개월, 1년도 갈 수 있어요. 요즘 네. 노동청에 사건이 쌓여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 근데 진정 괴롭혔는데 결론은 가해자가 서면 경고 하나로 끝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좀 허무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막 실익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기가 참 또 어려운 환경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 간접적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이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으신 분은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퇴사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자진 퇴사로 이제 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자진 퇴사하겠다 했는데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기는 거죠. 원래는 실업급여라는 거는 자진 퇴사를 하면은 못 받아요. 네. 근데 자진 퇴사를 해도 어느 요건이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이제 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면은 괴로워서 자진 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 예. 네.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산재 신청인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뭐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아가지고 뭐 우울증으로 그렇게 정신과에 진단을 받고 그러면 약간 치료 기간들이 나오는데 네. 치료비라든지 그 치료 기간 동안에 그 일을 못했다라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산재 신청이 가능한데 조심할 거는 네.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실태를 본인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태로 내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네.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입증의 책임이 이제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거 수집의 그 중요성은 계속 말씀드려도 뭐 부족할 게 없는데요. 네. 이 산재 신청이나 또는 직장 괴롭힘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예. 이분들이 좀 이거는 가해자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예.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피해자분들 상담을 받으면요, 예, 가끔씩 정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이게 정말 저는 괴로운데 남들은 이거 가지고 뭘 괴롭히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저를 뭐 이상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그럼 당당하게 저는 증거만 잘 수집하셔라. 그러면은 모두 인정받을 테니까 본인이 괴롭다고 느꼈으면은 그 괴롭힘 맞는 거다. 단 증거 수집은 꼭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또 오히려 마음 약한 분들이 더 직장 괴롭힘 호소를 못 하시고 좀 오히려 좀 독하신 분들이 좀 하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노무사의 개인 의견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정말 괴롭다고 느끼는 순간 남한테 좀 상담받고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직장 괴롭힘을 이제 넘어서 민형사적으로 아까 사례 얘기했듯이 뭐 폭력을 막았다고 해도 맞은 건 맞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경찰서에 가서 충분히 그 직장 괴롭힘만으로는 덜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기관도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네. 7월도 알뜰한 노무 정보들 계속해서 전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우리 김준영 노무사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드려야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